일단 상승과 하락을 좀 맞추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부동산이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고 부동산이 떨어질 거야 라고 해서 매도해서 수익을 거둔 투자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많은 분들이 그 타이밍에 집을 팔 수밖에 없었고 그 타이밍에 집을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운 좋게 사서 팔아가지고 돈을 번 케이스는 있습니다. 이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또 작가님께서 이 자산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을 또 차지하고 있는 건 이제 부동산이다 보니까 최근 또 부동산에 대해서 정말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 작년 이제 하락장 이후 고점 대비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 이제 최근 연초 들어서 2023년 들어서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소폭도 반등되는 거래가 나오면서 바닥 찍었다, 이제 앞으로 다시 우상향한다, 이런 의견이 있고, 아니다, 데드캣 바운스고 다시 상승세 꺾이고 하락세로 돌아선다, 이 인구도 줄고 있다, 이런 이제 반대 의견이 이제 팽팽한데, 일단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그리고 또 현재 시장, 앞으로의 또 시장 전망을 뭐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상승과 하락을 좀 맞추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맞춘다라고 하면 사실 제가 여기 올 필요도 없겠죠. 저는 그걸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뭐 그런 맞추기 난 어려운데, 예를 들어 2014년부터 16년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 정말 부동산이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해서 뭐 투자를 하고 2022년도에 부동산이 떨어질 거야 라고 해서 21년도에 매도해서 수익을 거둔 투자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보면 사실 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미리 예측을 해서 들어가고 또 하락을 예측해서 미리 팔아버리는 그런 투자는 거의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많은 분들이 그 타이밍에 집을 팔 수밖에 없었고 그 타이밍에 집을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운 좋게 사서 팔아가지고 돈을 번 케이스는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뭐 조금 뒤늦게 뭐 시장에 진입을 했지만 뭐 내가 다시 뭐 어떤 이유로 합가를 해야 돼, 아니면 어떤 이유로 외국을 가야 돼, 이런 이유로 뭐 운 좋게 22년도에 처분을 해가지고 돈을 번 케이스도 있고 그런 게 있지만, 뭐 미리 투자자의 입장에서 선진입해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팔고 차익을 남기고 이런 케이스는 사실 거의 없다라고 보는데, 근데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 지금 이 상황이 과연 데드캣 바운스냐 아니면은 그냥 정말 이제 뭐 이제 찐반등이냐, 이런 거를 따지기에 앞서서 지금 가격이라면 충분히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보거든요. 뭐 상급지 기준으로 뭐 보통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20, 30% 빠졌죠. 한 30% 빠졌는데 거품이라고 했던 지역들은 거의 절반까지 빠진 데들도 있고, 물론 이제 뭐 16년도, 17년도 당시 저점에 비하면 지금도 오른 수준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빠져야 된다라고 이제 하락론자분들이 이야기하시기도 한데, 근데 저는 지금이라면 무주택자분들은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유주택 1주택자라면 상급지로 갈아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다주택자라고 하면 뭐 분양권이든 신축이든 이런 쪽에도 투자를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상승과 하락에 베팅한다라기보다는 그냥 길게 자산을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 가격을 40년 동안 이렇게 쭉 늘어뜨려 놓고 보면 우상향 했거든요. 귀납적으로 계속 우상향을 했고, 가장 하락 내지 보합을 길게 했던 시기가 90년도, 91년도 때부터 이제 1기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이렇게 보합이 됐고, 그리고 IMF가 터지면서 또 하락하고 보합하고, 그 기간이 한 20년도 초반까지 10년 좀 넘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현재부터 과거 40년까지 기간을 보면 쭉 우상향했습니다. 물론 이제 21년도 말에 고점을 찍고 지금 30% 내지 하락을 했지만 뭐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런 반등해서 올라가는 시점이 언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무주택자거나 1주택자인 분들은 내가 꼭 투자자 입장에서 물건을 살 거야 이런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내 집 마련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면서 그 집에서 살고 내 자산을 가져가고 그 자산을 깔고 가면서 또 투자를 통해서 자산이 불린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하락과 상승에 베팅하는 걸 떠나서 장기적으로는 가져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또 실거주 차원에서 상승과 하락을 맞추기보다는 가격대를 베이스로 해서 실거주에 대한 가치와 그리고 현재 그 해당 뭐 주택이든 뭐 대안자산이든 그 가치를 비교하시면서 투자 쪽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도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 사실 상승 하락 사이클 맞추기보다 그 적정 가격대인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대인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대상으로 부동산도 되게 좀 다양하지 않습니까? 일단 뭐 입지별로 나누는 경우도 많고, 또 입지마다도 뭐 이제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 빌라, 뭐 지식산업센터, 생활용 숙박시설, 아니면 뭐 좀 더 나아가면 이제
꼬마 빌딩이나 토지 이렇게 뭐 다양하게 이제 부동산도 투자 대상을 나누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동산으로 빌라 전세에서 지금 또 다양한 자산을 갖춘 이 오늘날 오기까지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었나요? 사실 이게 16년도 말에서 21년도 말까지 상승기 때는 뭘 사든 올랐어요. 그때는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 안 사고의 문제였거든요. 사기만 하면 올랐으니까. 그때는 그랬는데 사실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다르고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셨던 분양형 호텔이나 생활 숙박시설과 같은 것들은 주택이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주택처럼 광고를 해가지고 뭐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한창 부동산이 오를 때 규제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투자 대안으로 떠올랐던 종목인데 사실 그것들은 지금 하락기 때는 의미 없는 이야기고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는 이제 좀 안 좋다. 경계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빌라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창 전세 사기 이슈가 들끓으면서 사실 거의 빌라 전세는 없을 거예요. 다 월세로 가시기를 원하고 내 형편에 맞춰서 빌라를 가야 되지만 전세 사기 이슈가 워낙 많다 보니까 월세로 가다 보니 사실 그러면 빌라는 갭 투자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빌라는 황금성도 좋지 않고 그리고 뭐 오피스텔을 보면 오피스텔 나쁘지 않죠. 근데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로 이런 하락기 때는 황금하기가 어렵거든요. 팔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결국 남은 건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인데 사실 아파트도 뭐 미실현된 호재들 예를 들어 뭐 GTX다 아니면 뭐 어떤 교통 개발 호재다 이런 것들로 크게 올랐던 데들이 지금 많이 떨어졌거든요. 주식 같은 경우는 미래의 가치가 현재 가치에 선반영이 되잖아요. 그리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거든요. 부동산도 GTX 호재다라는 게 현재 가격에서 선반영이 되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주식은 사실 어떤 뭐 섹터가 뭐 전체적인 장이 뭐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일부 종목들은 가잖아요. 근데 반대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무리 상급지고 아무리 뭐 호재가 많고 한 지역들도 전체적인 부동산 하락 때는 다 떨어지거든요. 일괄적으로 주식과 달리. 근데 더 많이 꺼지는 데들은 미실현된 호재들, GTX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거품으로 껴서 크게 올랐던 데들은 크게 빠지는 거고 결국은 이제 입지를 통해서 검증된 입지 같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GBD나 YBD나 CBD나 이런 도심권에 가까운 직주 근접 지역들, 뭐 마포라던가 강남이라던가 뭐 광화문 인근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직주 근접이 명확한 지역이나 아니면 인프라가 정말 잘 갖춰진 것들이 있겠죠. 그런 데들은 이제 하락기 때도 덜 오르거든요. 그런 미실현된 호재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입지가 어디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런 하락기 때 자산을 불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사실 하락기라서 뭘 사든 재미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사고 나서 떨어지면 또 속도 상하겠죠.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게 주식처럼 뭐 나중에는 금투세가 도입된다고 해서 양도세를 내겠지만 아직까지는 아니잖아요. 주식은. 근데 부동산은 이제 양도세라는 허들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2년을 보유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다주택자는 지금 취득세 완화해 준다고 하지만 아직 완화가 안 됐고 그럼 취득세 이슈도 있기 때문에 뭐 사고 파는 거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주식보다는 훨씬 뭐 좀 어렵거든요. 부동산은.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부동산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이제 신축이나 분양권을 좀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 뭐 분양권이라고 하면 아직 지어지진 않았잖아요. 나중에 지어질 건데 가격은 이미 현재 정해져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전 개인적으로 좀 많이 하락했고 시장은 뭐 다시 반등할 거라고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 뭐 분양권 같은 경우에 가격이 하락했는데 나중에 이제 신축이 지어졌을 당시에 한 3년 뒤, 4년 뒤에는 뭐 충분히 가격이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신축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누구든 좋은 집에 살고 싶잖아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점점 더 그런 걸 누리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면 신축에 대한 니즈는 계속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좀 저평가됐지만 향후에 좋아질 거라고 믿는 신축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봅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 사실 예측 말고 대응해보자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GTX 같이 좀 미실현 호재로 버블이 낀 부분은 좀 이제 어느 정도 버블을 좀 걷어내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 말씀해 주셨고 어쨌든 하락장 이후에도 신축과 분양권 정도는 이제 그래도 좀 중장기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우상을 한다는 이제 가정하에 그래도 접근해 볼 만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또 사실 또 부동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세금 이슈 특히
한국의 또 부동산 관련 취득세, 뭐 보유세, 또 양도세 이 세 가지는 피할 수 없는 정말 무거운 아주 또 세금들인데 어떻게 보면 또 지난 정부에서 또 부동산 또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런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실제적으로 되게 많이 이제 늘어난 상황이고 세제 혜택을 받는 게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되게 이 세후 수익률을 끌어올릴 때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말씀하신 대로 현재 서울 아파트 하나 그리고 지방 아파트 둘 거기다가 상가까지 있으시면 물론 상가는 이제 별도로 뺀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제 주택에 해당하는 것만 세 채인데 이렇게 되면 너무 이제 세금 부담이 과도해지는 측면은 없는지 또 나중에 양도세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게 세금이라는 게 뭐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사실 소득 수준이 좀 낮고 내가 가진 게 없으면 세금이 많이 안 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세금 구간이 더 높아지잖아요. 과세 표준이 늘어나면서. 그래서 오히려 이제 좀 어느 정도 부를 이루신 분들은 세금을 뗄래야 뗄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실제로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돈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세금은 뭐 배제해놓고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나마 주식이 좀 자유로운 거는 이제 아직 금투세가 도입되기 전이다 보니까 주식에 대한 양도세는 없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양도세라는 게 있거든요. 일단 먼저 보유세를 먼저 얘기하면 보유세라고 하면은 이제 뭐 종합소득세와 재산세가 있죠. 종합소득세는 일정 수준 이상의 뭐 어떻게 보면 특별세인데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이제 부동산 자산을 보유했을 때 내는 거고 재산세는 보편적으로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모두 다 내는 세금인데 이런 재산세, 보유세에 대한 절세는 사실 답이 없거든요. 있으면 내야 되는 거예요. 있으면 내야 되는. 그나마 뭐 이게 6월 1일 기점으로 이제 과세가 되다 보니까 그 전에 팔게 되면 안 내긴 하겠죠. 근데 이런 보유세가 무서워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나마 지금은 이제 공시지가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이제 이런 보유세에 대한 걸 손을 좀 봐서 그나마 지금 부담은 덜합니다. 덜하니까 이제 보유세 부분은 차치하고 결국 양도세죠. 예, 양도세랑 취득세인데 지금 뭐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도 지금 중과가 돼 있거든요. 근데 뭐 보도자료에서 냈듯이 이제 이걸 중과를 완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법안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전히 고율의 세금을 내야 되고 양도세도 마찬가지로 규제들이 있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 뭐 1주택자분들은 간단해요. 1주택자분들은 그냥 내가 2년 실거주하고 비과세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셈법이 좀 복잡해지죠. 제가 아는 모든 다주택자들은 양도세를 다 감안을 하고 구매를 하시는 거거든요. 취득세도 감안하고 구매하시는 거고. 그냥 내가 그거를 알고 접근했을 때는 그거를 감안한 기대 수익률을 잡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이걸 양도세를 안 낼 거야, 취득세를 안 낼 거야. 그럴 수는 없는 거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단지 내가 수익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의 세금은 제하더라도 뭐 이 정도는 먹을 수 있으니까 나는 들어갈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률에 대한 접근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말씀대로 사실 이 세금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보유세는 피할 수 없으니 이 보유세를 감당할 만한 이 소득 창출 능력을 갖추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뭐 취득세랑 양도세 여전히 뭐 중과되는 케이스가 있는 만큼 애초에 사실 뭐 들어갈 때부터 이런 세후 실수익률을 좀 고민하면서 좀 들어가 보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이 저서 관련해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빌라 전세에서 시작해서 자산을 유구는 과정을 되게 생생하게 말씀해 주셨고 투자 대상에 있어서도 뭐 주식, 부동산, 블로그 뭐 이렇게 세 개를 이제 주축으로 이제 자산과 현금으로 읽어오셨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께 정말 이 뭔가 원오브 대중, 원오브 일반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재테크를 좀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아마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이 자이언트 TV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비슷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근로소득이죠. 근로소득 통해 씨드를 넓혀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제 모든 소득자들, 사업소득이든 근로소득인 소득자들 중에서 68%가 제가 알기로는 근로소득자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뭐 기자님도 마찬가지시지만 회사에서 들어오는 월급을 바탕으로 이렇게 생활을 영위해 가는데, 그러면 근로자가 어떻게 뭐 경제적인 자유를 이룰 수 있느냐? 방법은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자기가 벌고 있는 이 씨드를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거죠. 좀 소비를 조정해 가면서. 그리고 예를 들어 뭐 내가 연봉이 5천만 원이면 이거를 이제 뭐 2.5% 보통 수도권의 건물 월세 수익률을 보통 2.5%로 잡는다라고 하면 내가 연봉 5천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역산을 하게 되면 한 20억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뭐 내 연봉 5천만 원인데 뭐 5%짜리 적금으로
뭐 비유해가지고 이걸 역산을 하면 40억인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노동의 가치라는 게 상당히 큰 거거든요. 우리가 받는 돈이 늘 적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이 노동 근로소득을 통해서 가지는 이런 시드머니를 차곡차곡 모은 다음에 작게라도 계속 투자를 하는 거예요. 뭐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조그마한 이렇게 배당 수익을 받든 아니면은 뭐 구분상가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수익을 얻든 그렇게 이제 근로소득과 자본 수익이 이제 듀얼로 가는 거죠. 병행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 자본소득이 커지겠죠. 그 자본소득이 내 지금 근로소득을 대체할 정도로 커지고 안정적이게 된다면 나는 이제 경제적 자유를 이룬 거고 그때 돼서는 이제 본인이 뭐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쓰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제 소득 파이프라는 걸 만들어서 그 시간을 좀 단축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뭐 저 같은 평범한 직장인 분들이 이제 계속 자본을 늘려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면 일단 근로소득 다니는 회사 열심히 다니시면서 이 근로소득을 최대한 아껴서 시드머니를 만들고 그리고 이 시드머니를 바탕으로 계속 투자 활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부동산 시장이 특히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떠났거든요. 과거 뭐 진짜 16년 말, 21년 말에는 너도 나도 부동산 카페에 들어가서 글도 보고 책도 사고 막 그 시장이 불붙었었는데 지금은 많이 절반 이상이 떠난 것 같아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뭐 그때 이제 코로나 때 유동성이 극대화되면서 코스피 3,000 넘고 할 때 그때 뭐 새로 개설된 주식 계좌가 어마어마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 또 일일 거래대금 보면은 많이 쪼그라들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뭔가 시장이 위축됐을 때가 오히려 기회일 수가 있는데 왜냐면 싸졌으니까요. 너무 좋잖아요. 싸졌으니까. 근데 지금은 다 떠나버리고 올랐을 때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상투를 잡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 시드를 계속 모으시면서 그 시장을 떠나지 말고 투자를 계속 지속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투자 소득과 근로소득을 듀얼로 해가지고 계속 늘려나가다 보면 어느새 이제 뭐 자본소득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정말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는 거겠죠. 네, 정말 진짜 구구절절 와닿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연봉 5천만 원 기준으로 자신의 몸값이 40억임을 항상 인지하면서 꾸준히 이 월급의 소중함으로 이제 꾸준히 근로소득을 키워 나가시되 짬짬이 절약을 하면서 자본소득을 이제 키워 나가시다가 듀얼 소득 체제를 이제 구축하시고 궁극적으로 돈 벌기가 막상 왔을 때 잡으려면 시장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이 부분 또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정말 일반 정말 이 서민의 입장에서 이 투자 스토리를 그래도 성공하셔가지고 이번에 신간을 통해서 소개해 주신 작가님 모셔봤는데요. 이제 앞으로도 또 이런 좀 정말 이 피부에 와닿는 이 서민 입장에서 피부에 와닿는 이 투자 성공 스토리 소개할 수 있으면 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언트TV의 안국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